안녕하세요. 머니올라입니다. 지난번 고려 거란 전쟁편에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모셨습니다. 임용한 한국고전역사연구소장님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그 고려 거란 전쟁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게 32부작인데 지금까지 16부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지난번 편이 좀 화제였어요. 그 양규 장군의 장렬한 전사가 나왔는데 혹시 소장님도 그 보셨습니까? 조금 봤습니다. 아, 조금만 보셨습니까? 제가 좀 책 집필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매일 이미 마감을 넘겼기 때문에 매일매일 책각 소리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또 저와 함께 다시 볼 거니까요. 소장님과 함께 그 양규 장군의 장렬한 전사 이 영상 보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은 소장님 채널인 임용한 TV에서도 양규 장군의 활약상에 대해서 다뤘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란군 본대에 맞서 싸우는 이제 고려군들의 모습인데 양규 장군이고요. 굉장히 뭐 처절하게 싸워요. 기존의 사극에서는 막 멋있게 칼로 장군이 베고 뭐 수백 명을 죽이고 하면서 멋있게 싸우는데 실제 전투에서는 저렇게 우리가 뭐 비하할 의도는 없습니다. 뭐 개싸움이라고 하죠. 뭐 막싸움이라고 하죠. 뭐 그렇게 싸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당시 칼이 특수강이 아니라서 한 번 정도 쓰면 못 썼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투할 때 칼을 얼마나 썼는지는 정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붙었을 때는 이제 칼이라는 건 정말 마지막에 한 번 쓰는 거고 보통 창과 방패죠. 그리고 이게 드라마를 저렇게 처절하게 싸울 때야 정말 무슨 짓은 안 하겠어요? 물고 뜯고 돌로 치고 다 하겠죠. 그런데 실제 전투 기록이 굉장히 없어요. 짧은데 어떻게 싸웠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단 싸웠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거란군을 이제 공격하고 포로들을 구출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봐서는 아무래도 기병 위주였던 것 같고요. 고려군, 거란군 둘 다. 고려군 자체도. 고려군이, 네. 고려군도 거란군은 원래 기병 위주고 고려군도 기병 위주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움직이면서 싸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규 장군의 1700 결사대도 기병 중심이었다. 그때는 1700이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래서 기병 중심이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치고 빠져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전투 장면이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본대하고 마주쳤다. 그러니까 어디 퇴로가 안 나왔다는 건데, 그리고는 싸우다가 화살이 떨어져서 전사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부족하고 또 우리나라는 워낙 활 잘 쏘니까 좀 만드신 분한테 미안하지만 어느 바보가 평지에서 싸우겠어요. 일단 비탈이나 산으로 올라가서 쏘다가 화살이 떨어졌다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백병전으로 갔다는 거겠죠. 그래서 말도 있고 아무리 갑자기 마주쳤다고 해도 뭐 10m 앞에서 마주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도 산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주쳐서 대신 퇴로가 만만치 않았겠죠. 근데 이건 사실 제가 책에서 그때 그 얘기를 썼는데 우리나라 지형에서는 웬만큼 마주쳐도 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산으로 도주하면 네. 거란군 같은 경우가 막 산까지 쫓아와서 쫓아올 만큼 여유가 없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도주할 수 있는데 김숙홍이나 양규 같은 장군까지 다 전사했다는 건 무언가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화살이 떨어져서 전사했다는 거 봐서는 평지가 아니라 비탈을 같은 데서 놓고 싸우다가 이제 화살이 떨어지면 마지막에 백병전을 했을 텐데 이제 칼이라는 건 정말 한 번 쓰면 못 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칼이 저렇게 휘어져서 네, 그런 건 참 잘 만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이건 물고 뜯고 하는 건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상대편 무기 뺏어서 막 싸우고 네. 이런 단검 같은 것도 이용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칼보다 둔기 같은 걸 이용하는 게 훨씬 이제 효율적인 싸움이겠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공간이 갑옷 같은 데 쳐서 한 번에 안 들어가니까 단검 같은 게 의외로 유리해요. 바짝 붙어가지고 급소를 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중세 유럽에서도 그때 중세 유럽 기병들 보면 그 갑옷 같은 게 엄청 그 촘촘하잖아요. 그런데 뭐 틈에 뭐 단검 같은 걸 찔러 넣어서 주로 약점이 여기에 어떤 갑옷이 있었는데 여기는 열릴 수밖에 팔을 움직여야 되니까 겨드랑이 그러니까 밑에서 창으로
플레이트 갑옷 같은 경우는 꽤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으로 여기를 찌르거나 아니면 넘어뜨린 다음에 단검으로 이제 이거 따고 이거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잔혹하네요. 그러니까 뭐 물론 목숨을 끊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일단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타격 무기로 쳐서 쓰러뜨리는 건데 왜냐하면 유럽 같은 데서는 이게 포로를 잡아서 죽이질 않고 포로를 잡으면 귀족들은 몸값이 나와요. 돈키호테의 저자인 세르반테스도 그 레판토 해전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포로 생활 오래 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모금하고 뭐 수녀원에서 기부하고 그래가지고 1년인가 하여간 그 돈이 와서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참 이렇게 경제 마인드가 발달한 전쟁을 했죠. 사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도 하겠어요. 그 상대 적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람 잡는 게 제일 보물이에요. 특히 귀족들을 잡으면 갑옷값이 얼마예요. 무장, 보석. 또 귀족은 몸값이 뭐 상대가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보면 처절하게 싸우는데 제가 이거 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기존 이 목 보호대가 기존 사극에서는 잘 또 안 쓰였던 게 이게 배우들의 얼굴을 가리니까 이 투고 이거 얼굴을 가려서 안 썼는데 이번 이제 고려 거란 전쟁에서는 고증적인 부분에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좀 잘 연출한 것 같기도 해요. 네, 잘한 것 같아요. 이 목 보호대 같은 경우도 실제로 뭐 유물로 뭐 출토가 되거나 합니까? 유물이 많지는 않은데 그림이나 유물로 뭐 목 보호대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보다 훨씬 고구려 벽화에 있는 것도 훨씬 크고 거란군도 벽화가 하나 남아 있는데 그 고구려 갑옷하고 비슷해요. 저도 이제 고구려 그 개만무사라고 하죠. 그 개만무사 그림을 보면 이 목 보호대가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전투할 때는 머리하고 이 목 부위가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칼이든 뭐든 이게 치면 박히거나 찌르니까 전쟁은 죽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한 번에 못 죽이면 나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항상 멋있게 이렇게 치는데 갑옷을 안 입고 싸우면 아무리 고수라고 해도 같이 찔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갑옷 안 입으면 엄청나게 비워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편한테도 비고 자기 칼에도 비고 제가 그 미야모토 무사시가 그 이도류 얘기하는 그 책을 보면 이 이도류 잘 안 쓰는 게 자기 거에 비어요. 그 일본의 유명한 사무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칼에 비죠. 그 왜 쌍절곤 연습하는 분들이 옛날 오토바이 헬멧 쓰고 하잖아요. 그 이소룡도 영화 찍다가 엄청나게 쳤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무리 고수도 하다 보면 자기 거로 뒤통수 다 때리거든요. 그래서 칼도 자기 칼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목보이 같은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목보호대를 잃은 양규 그래도 뭐 열심히 싸웁니다. 용감하게. 그러니까 이게 참 저런 건 고증을 잘한 게 저렇게 막 얻어맞고 그래도 이제 갑옷으로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급소를 찔러야 되고 한 번에 못 죽이면 칼이 박혀서 안 나오거나 걸리기 때문에 자기도 같이 죽거든. 맞아요. 이런 게 좀 기존에 좀 사극에서 보지 못했던 장면인데 이렇게 철편 같은 것들이 튀어 나오는 것들. 저런 것들 참 잘한 것 같아. 그리고 저기 우리나라 저 미늘 갑옷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조각을 붙이는 갑옷이 활에 강해요. 오히려 철판 갑옷은 활이 뚫어버리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움직이고 출렁이니까 화살을 이제 좀 비껴내주는 효과가 큰데 대신 저거의 단점이 타격 무기에 약해. 그러니까 플레이트 갑옷은 아무래도 판자같이 버텨주니까 안에다가 또 완충제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워낙 철퇴 도끼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좀 강한데 저 갑옷이 타격 무기에 약해요. 미늘 갑옷은 좀 형태가 자유롭게 변형이 되니까 어떤 활 같은 것들은 좀 튕겨내길 수 있는. 이게 막 출렁거리니까 이제 튕겨내기 좋고. 그러니까 수직으로 딱 들어오면 뚫리는데 아무래도 출렁거리면 좀 이렇게 그 비껴나기가 좋죠. 반면 이제 서양의 통으로 된 판금 갑옷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은 이제 둔기에는 세고 단지 이제 그건 좀 잘 뚫릴 수는 있겠네요. 뚫릴 수는 있어요. 근데 물론 그쪽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기 같은 거를 만들어요. 홈을 파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화살을 미끄러뜨리게. 이것도 요즘 말로 하면 경사장갑의 원리로 이렇게 쓰는데 미늘 갑옷은 단점이 아무튼 타격 무기에 약합니다.
어찌 보면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활을 통한 전투가 많이 벌어지니까 저런 갑옷이 더 좀 그 유행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거란군도 저런 거 글쎄 뭐 유물을 보고 디테일하게 분석하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림에 나타난 거 보면 되게 기본적인 형태는 좀 비슷해요. 그렇겠죠. 당시 이제 그 이제 주변 인접 국가들끼리 어느 정도 비슷한 무기들을 썼을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목은 저거보다 더 실제로는 목 보호대는 더 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거의 얼굴을 다 아니요, 뒤에 절반 정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판금 갑옷, 가야 갑옷도 보면은 목이 이렇게 올라와요. 양규 장군이 이제 거란의 성종을 노려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굉장히 그죠. 이제 둔기 약하네요. 예. 근데 이게 잘 만들긴 했는데 보면 아직 화살이 다 남아 있어. 기록하고 틀린 걸 얘기하자면 화살이 다 남아 있고 싸울 때 지금 전통을 다 메고 싸우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아 근데 화살 이제 쏩니다. 저 장면 하나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효시가 붙어 있는 화살. 리 양규 장군이 쓰는 약간 이제 시그니처 무기처럼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효시는 이렇게 병사들에게 어떤 신호를 주기 위한 용도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전쟁터에서는 역시 카리스마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활로 유명한 게 이성계인데 예. 이성계도 효시 달리는 화살을 쐈대요. 그러니까 저게 우리도 옛날 보면 이렇게 소리 나는 게 신호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전쟁터에서 슉 하고 날아갔을 때 그 독일군의 유명한 스투카 네. 그 앵하면 앵 하고 내려오는 그런 소리가 공군이 내려온다는 걸 오히려 가르쳐 주니까 나쁠 것 같지만 실제로 걔가 내려가서 떨어뜨리는 포탄보다 그 공포감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전쟁터에도 뭐 슉슉 하고 날라오는 게 훨씬 더 컸을 것 같아요. 일종 심리적으로 패닉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겠네요. 물론 이제 여러 종류의 화살을 가지고 다니니까 뭐 저격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아닌 게 좋겠지. 근데 그 이성계 이야기도 그런 데가 이제 적군 한 20명이 돌격해 와요. 딱 장군이 말을 타고 있어. 기다려. 오는 애들을 자기가 한 명씩 쏴요. 이럴 때 효시 같은 거로 쏘면 슉슉 하고 여기 애들은 박수 치고 이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용기 백배해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 장군 달라도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터에서는 이 시각적, 청각적 효과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겠네요. 저는 이 효시 보고 저거는 조금 약간 과장이겠거니 했는데도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적 장군을 쏘려면 저거 아니라 딴 거 써야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래도 몰래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기습적인 효과를 노렸을 때는 그 몰래 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화살 중에 편전이라고 네. 요즘은 이제 사극에서 많이 나서 유명해졌는데 이걸 애기살이라고들 해요. 뭐 약간 대에다가 쏘는 거 있죠. 애기살. 이게 중요한 게 임진왜란 왜군이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면 안 보여요. 화살은 실제로 쳐내는 게 많거든요. 근데 속도는 엄청 빠른 거죠. 속도도 빠르고 작으니까 소리도 적고. 그래서 소리도 안 나고 안 보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저격병 총탄에 퍽퍽 쓰러지는 것 같으니까 임진왜란 기록에도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조선인 이 키 작은 사람을 잡았는데 갑자기 편전이 작으니까 누군가가 얘가 편전 써는 놈이다. 그랬더니 달려 들어가서 다 때려 죽이려고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도 저격수 잡으면 뭐 살리지 않았다. 뭐 그게 감정적인 게 굉장히 큰 거, 공포감이 크니까요. 근데 하여간 기록 보면은 편전이 조선의 비밀 무기고 나중에 왜군한테 편전 쏘는 법을 가르쳐 준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막 그냥 정말 극악하게 분노해요. 매국노라고. 있습니다. 효시 잘 봤고요. 거란군들이 공포에 질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나라 국궁이 제일 장력이 세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양규 장군이 팔을 다쳐서 제대로 이제 활시를 당기지 못하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거의 안 되니까 이제 2로 이제 근데 물고. 이거 참 좀 드라마는 드라마로 즐겨야 되니까 좋긴 한데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거란군도 활이 주특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스텝지대, 몽고군, 거란군 다 활이 주무기죠. 거란군은 저렇게 칼하고 몽둥이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쪽에도 다 강궁이 있고 다 있지.
그래서 저걸 쏘는데 왜 도망가겠어 애들이. 걔들도 쏘지. 그런 황제를 향해 쏘지만 그냥 실패하는 모습이고요. 이 김숙쿵 장군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별장이었죠. 귀주 별장이었는데 별장이면 뭐 지금으로 치면 뭐 대령, 중령. 글쎄요, 그렇게 참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게. 지금 이렇게 평원에서 거란군 본대와 마주친 걸로 묘사가 되는데 사실 당시 전투의 전개 양상을 보면 이렇게 평원에서 맞서 싸웠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다. 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고 기록이 딱 한 줄인데 거란군 본대하고 갑자기 마주쳤고 싸우다가 화살이 떨어져서 전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해도 워낙 화살이 장기고 그리고 아무리 적하고 갑자기 조우했다고 해도 100m, 200m는 떨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탈 같은 데 올라가서 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마음만 먹으면 달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제 책에서 그때 했던 얘기인데 양규도 전사하고 김숙콩도 전사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지에서 포위된다는 가능성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마 무슨 그때 주로 구출하는 게 포로 구출이었으니까 고려 백성들. 예, 백성들을 피신하게 하고 그걸 저지하면서 싸운 게 아닐까. 그리고 어쨌든 비탈 같은 데 올라가서 시간을 끌다가 최후까지 싸우는 그러니까 것이다. 예를 들면 양규와 김숙쿵이 같이 만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양규 장군이 김숙쿵한테 너는 먼저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죽은 거를 그렇죠. 장수. 그리고 양규는 평안도 서북면 총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도 높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싸웠다 전사했다는 거는 물론 전쟁터에서는 어떤 일도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뭐 포위됐을 수도 있고 평지에서 포위됐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비탈 같은 데서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피신시키고 싸우다가 전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 그게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백성들이 뭐 이제 도망갈 시간을 네. 벌어줘야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어느 곳에서 싸웠다라는 기록조차도 없는 거죠. 애전이라고 나오는데 애전이라는 지형이 저기 한 군데 있긴 있는데 북한의 네. 어느 쪽이죠? 평안도. 평안도에 애전이라는 곳이 있긴 있는데 정말 거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도 애전 인근에서 이제 마지막 전투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김숙쿵 장군도 이제 열심히 싸우는데 거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기해요. 보면은 이렇게 물어뜯죠. 거의 고려의 마이크 타이슨. 근데 저렇게 절대 처절하게 싸웠을 것 같아요. 뭐 무기도 다 뭐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이. 처절하긴 한데 그 조금은 그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공영 방송이라서 다행이에요. 이제 넷플릭스 19금으로 했으면 훨씬 더 이게 저 예. 거란군도 최정예 부대들이에요. 그렇죠. 또 본대 황제 네. 친이 되니까. 그리고 기병은 기본적으로 보조병을 3명, 최하 3명은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병사들 보면 좀 보통 병사들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적어도 저때 기병이라면 중세 유럽 기사처럼 상당히 이게 여러 가지 잘 할 수 있고 싸움에 숙달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황제 부대인데 저쪽 기병들은 다 어디 가고 왠지 보조병 중에서 또 등급이 있는데 저기 C급 병사들하고 싸우는 것 같은 모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훈련 얼마 안 받은 농민병이라든가. 근데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또 이제 적군 입장에서도 상대편의 장군이면 그렇죠. 이 정도 급 되는 이런 사람. 좀 그렇죠. 좀 우리 병사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급 되는 병사를 이렇게 싸우게 했을 수도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기병은 A급 전사예요. 기병이 보통 말 5마리. 그렇죠. 그리고 그 거란의 그 고향에서도 어느 정도 뭐 그렇죠. 귀족들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랬겠죠. 어느 정도 잘 싸우는 다 기사급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란 궁수들 나옵니다. 저렇게 쏘면 저기 옆에 있는 자기 편도 다 죽습니다. 아 이렇게 예, 멋있긴 한데 왜요? 근데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저거는 저기 기병이 쳐들어온다거나 할 때 이렇게 진을 세우고 사선을 다 그러니까 그 사거리를 다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게 화망으로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게 기병이나 보병이 온다 그러면 이 정도 각도에서 쏘면 150m,
뭐 여기까지는 250m에서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화망을 형성하는 거고 예. 저런 상태라면 한 5명, 3명만 앞에 보내서 직사로 쏴도 15m면 저걸 어떻게 피하겠어요? 근데 저렇게 가까이서 붙어서 그 궁수들끼리 쏘면 오히려 궁수들 자신들이 다칠 수 있다고. 피하기 하고 코앞에가 쏘면 되죠. 아. 15m 내가 만약에 화살을 대어서 5명 정도 갔다. 저기서 나한테 25m를 뛰어온다 그러면 몇 초 걸리겠어요? 거의 안 걸리겠죠, 시간이. 예. 그 정도면 충분히 쏴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반 뭐 저 같은 사람한테 소총 5발 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프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하죠. 어쨌든 멋있게 해야 되니까 저렇게 하지만 그렇죠. 왜냐면 실전이라- 처음부터 이제 궁수들 활 맞아서 죽으면 이게 드라마 전개상 실전이라고 어렵습니다. 누가 저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화살이 참 약한 것 같아서요. 거란군도 사실은 복합궁을 쓰거든요. 복합궁이란 게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 이제 각궁처럼 여러 가지 재질로 만들어져 쓰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합궁이 셉니다. 그래서 아무리 갑옷을 입고 있어도 이게 한 번 이만큼 관통하잖아요. 한두 발 맞으면 몸이 제대로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 간혹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여러 발 맞고도 예, 뭐 칼을 막- 휘두르고 예, 근데 그러는데 여기저기 끊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안 돼요. 그렇죠. 미국엔 지금도 사냥들을 하니까 산속에서 사냥하며 사는 분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총도 굉장히 무서운 게 막 영화에서 몇 발씩 맞지만 되게 한 발 맞으면 그냥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요즘 현대소총들 어느 부위를 우리가 저기 영화 보면 왜 급소를 안 맞으면 막 홍콩 그죠, 영화는 뭐 급소만 그죠, 안 그죠, 맞으면 그죠. 다 피해 다니잖아요. 그죠, 그죠. 실제로 요즘 군용소총 같은 경우는 어느 부위를 맞아도 한 발만 맞으면 쓰러진다고. 그 실제 그 전투에 참전했던 사람 분이 무기 전문가가 하는 얘기인데 나는 이 총을 한 발만 맞고 일어나는 사람을 못 봤다. 어느 부위를 맞아도. 그게 구경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요즘 다 뭐 총알 회전 강서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인데 팔로 사냥을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사슴 같은 거 막 화살 몇 발씩 안 쏘고요. 한 발만 쏴도 다 죽는데요. 다만 총은 즉사하고 화살은 아무래도 동물은 사람보다는 좀 그게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한 발만 맞으면 결국은 죽는다. 또 동물은 우리처럼 뽑아내지를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어디든 맞으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100%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생각보다 화살도 무섭습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양규 장군이 눈을 감는 모습인데 이제 거란 장군을 이제 노려보다가 끝내 마지막 화살을 쏘지 못하고 숨을 거두는 모습입니다. 이 김숙훈 장군도 장렬하게 전사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화살을 받고 벌판에서 장렬히 전사한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저렇게 사람은 지난번에- 절대 저렇게 예. 죽을 수는 없죠. 뭐 그렇긴 하죠. 이게 이제 눈이 내리는데 뭐 사실 그때 당시에 한겨울이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떤 당시 이제 그 날씨도 재현을 했고, 예, 그게 좀 드라마틱하게는 참 훌륭하게 한 것 같은데 저렇게는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또 서서 이렇게 죽음을 맞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좀 고려사 당시 기록 아까 박사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고려 때 당시가 아니라 조선에 와서 이렇게 집필이 됐잖아요. 네. 언제쯤 이게 집필이 됐습니까? 이게 고려 그 조선 초 때로 알고 있거든요. 네, 조선 초에 그것도 여러 번 판본이 여러 개인데 뭐 하여간 수정해 가면서 졌어. 결국 고려사 조류하고 고려사는 두 종류로 남게 되죠. 고려사 전료와 고려사. 네, 근데 이 고려사는 누가 썼어요? 개인이 쓴 건 아니고 네. 처음에는 정도전이나 이렇게 개인이 집필을 했는데 그것도 아마 비서는 조교들은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료 정리해서 집필을 했는데 그걸 세종 때 다시 이제 체제를 바꿔라. 그래서 실록 편찬하듯이 네. 팀을 짜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도 김부식이 썼다 그러는데 김부식이 편찬 책임자인 거죠. 예. 혼자 쓰는 건 아니에요. 실제 쓴 거는 그 밑에 연구원들. 아니 문관들이 다 예, 이제 예. 뽑아서 문관들이 씁니다. 그런데 편찬 책임자인 거고 그런 과정이 좀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예.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제 아무튼 그렇게 조직적으로 씁니다. 네.
그리고 역사책을 쓴다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서술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실제로는 있는 자료들을 편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유학자분이 이제 삼국사기를 분석하면서 보니까 문장이 어떤 건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김부식은 어쨌든 당대의 명문장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김부식 같은 사람이 이렇게 조잡한 문장을 썼을 리가 없다. 그런 책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예. 있는 사료들을 편집하니까 예. 그 안에 문체야 수백 수천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문서들을 이제 물론 이제 가면서 글씨를 좀 줄이고 이런 건 있어요. 예. 그렇긴 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고려사 실제 기록도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위가 실제 기록이고 아래는 이제 이 드라마에서 해석을 하는 거 아닌가 네, 싶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데, 양규 열전인데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 이제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온 그 양규의 죽음에 대한 기록인데 그래 고슴도치처럼이라는 구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양규와 김숙흥이 전사하다. 뭐 얼마 뒤에 거란 임금의 대군이 갑자기 진군에 오자 양규와 김숙흥이 종일 힘써 싸웠지만 병사들이 죽고 화살도 다 떨어져 모두 진중에서 전사하였다.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화살도 다 떨어져 그 전사했다. 거란군은 여러 장수들의 초격을 받았고 일종의 추격이겠죠? 추격이 아니라 여러 번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초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발체한다. 여기저기서 히트앤런으로 여러 번 공격을 당했다는 거죠. 그 초격을 받았고 또 큰 비로 인하여 말과 낙타가 쇠잔해졌으며 당시 거란군이 낙타를 많이 왜냐하면 낙타가 짐을 나르는데 왜냐하면 전쟁은 말 타고 싸우는 것 중에 좀 군수품을 날라야 되는데 낙타가 생각보다 등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낙타를 쓰는 송나라 때 이제 서경이라는 사람이 고려에 와서 한 말이 고려는 낙타가 없어서 큰 짐을 못 나른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낙타가 굉장히 그 힘도 세고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낙타를 키우기가 기후가 환경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낙타가 쇠잔해졌으며 갑옷과 무기를 잃어버려 압록강을 건너 퇴각하였다. 정성이 그들을 추격하여 그러니까 정성이라는 장군이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이제 원래 흥화진에 같이 있었는데 이제 양규 팀이 싸우러 나가고 정성은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흥화진 앞으로 지나가니까 압록강에서 또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정성이 그들을 추격하여 적군이 강을 반쯤 건널 때 후미에서 공격하니 거란 군사들이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이 심히 많았다. 항복했던 여러 성을 모두 수복하였다. 양규는 고립된 군사들과 한 달 동안 모두 7번 싸워 죽인 적군이 매우 많았고 포로가 되었던 3만여 구를 되찾았으며, 그러니까 3만여 백성 혹은 뭐 포로들을 뜻하는 거겠죠. 끌려가던 포로 3만 명을 되찾았다는 거죠. 네, 3만 구를 되찾았으며 노획한 낙타, 말, 병장기는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었다. 라는 게 이제 고려사의 기록입니다. 당시 양규에 대한 기록이 지금 어떤 활약을 보면 거의 당시 고려 여요 전쟁에서 2차 침입 때 엄청난 그 활약을 펼친 장군인데 기록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워낙 고려 전기 기록은 그 거란 때도 한번 불탔고 개경이, 물론 양규는 그 이후지만 나중에 이제 고려 후기에 홍건적 난 때도 한번 개경이 불타고 하다 보니까 기록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려 시대는 또 기록 자체도 뭐 부실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들이 겹치면서 기록이 잘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궁금한 게 조선 초에 이제 고려사를 집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선에서는 아무래도 고려를 좀 짓밟고 일어난 나라다 보니까 그런 좀 고려 역사에 있어서 어떤 성웅들, 영웅들에 있어서 조금 그 기술을 좀 소홀히 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건 너무 그 나아간 생각인가요? 아니죠.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의 왜곡은 사실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이 건국하게 되는 과정을 정당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려 말에 여러 가지 그 뭐 이런 안 좋은 상황들 때문에 조선이 건국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 이제 마녀 사냥도 하고 뭐 누가 극악하게 나빴다 뭐 이런 좀 잘못된 부분을 주로 과장하는 건 있을 수가 있는데 전체 역사에서는 오히려 특히 전기 부분 같은 경우는 동양은 원래 철칙이 이거예요. 처음 세운 나라는 훌륭해요. 왜냐하면 항상 천명이거든요. 나라가 뭐가 잘못돼서
하늘이 새 나라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나라는 항상 잘 돼야 돼. 사람들도 훌륭하고. 그게 아니야. 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엉망이었어. 그러면 1000명을 받아도 우리가 세웠는데 우리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안 하고 항상 처음 세울 때는 이게 훌륭한 거야. 이 1000명을 받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쓴 거니까 이 사람은 영웅인 거예요. 그러나 후기로 가면 갈수록 애들이 이제 자꾸 타락하고 긴장도 빠지고 그러면서 망한다라는 걸 거의 철칙처럼 해서 이게 역사의 하나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도 그때 1392년에 개국을 했으니까 양규 장군의 그 이야기는 그때 시점으로 봐도 한 300년 전쯤 얘기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고려 초기의 이야기였고 그래서 굳이 그거를 막 깎아내릴 필요는 오히려 미화를 하면 했지. 그러니까 미화를 한다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는 빼면 뺐지. 절대 그거를 이렇게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충신이고. 네, 그다음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 말씀은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충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신의 활약은 오히려 더 강조를 해요. 그다음 또 하나 우리는 자꾸 조선은 문치적인 국가다. 그러니까 뭔가 무관들에 대한 이야기는 깎아냈을 거라고 생각이 쉬운데 무신 정권은 되게 비난하지만은 조선이 건국하면서 국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방이에요. 조선이 건국하는 가장 결정적인 고려가 나라를 못 지켰다는 거잖아. 외구 쳐들어오고 홍건적 쳐들어오고 여진적 쳐들어오고 하는데 고려는 그냥 엉망이 되고 심지어 외구 때문에 나라가 나라고시를 못했다. 그래서 이성계가 집권했기 때문에 무장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구실을 못하니까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무장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말부터 고려 후기까지 오면서 나라를 지킨 장수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배향공신이라는 게 있어요. 배향공신. 배향공신. 네, 왜냐하면 왕은 전 왕조라도 이렇게 위패 같은 거 만들어주면 네. 그 쉽게 말하면 무덤을 만들면 그 왕의 가장 중요했던 신하들을 이렇게 몇 명을 뒤에 같이 봉안해 주는 거야. 평생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배양공신들이 되게 국난 극복한 고려 시대를 쫙 그래서 국난 극복한 사람들을 고려 역대 배양공신으로 넣어요. 그러니까 고려 전쟁사를 쭉 놓고 중요한 장군들이 쫙 들어가죠. 그럼 양규 장군도 당연히 배양공신에 배정이 됐겠네요. 내가 그건 내가 논문 썼는데 기억이 잘 안 나. 뭐 깜빡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튼 뭐 조선 사람들도 양규 장군에 대해서 알았을 거잖아요. 그만큼 또 충신이었다는 거는. 네. 그래서 장군들이 특히 나라를 구한 장군들에 대해서는 역사책에서 확실하게 적어주죠. 근데 그 양규 장군 얘기를 좀 더 해보면 그 지난번 방송에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원래는 형부낭중이라는 이제 직책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흥화진으로도 가고 그래서 서북면 도순 검사까지 하는데 이 형부낭중이라고 하면 그건 문관이죠. 근데 고려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무관이 그렇게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원급제한 사람이 여진족하고 무슨 전방부대 지휘관들 가서 전투하고 그런 데니까요. 그래서 이 형부낭중이라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 글쎄, 형부면 약간 법무부 이런 데 아닙니까? 형부면 법무부라고 해야 되나? 형벌을 관장한 데니까 법무부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중상급 관리 정도겠죠. 한 뭐 법무부 한 실장, 한 뭐 국장. 내가 요즘 관직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그 정도 되는 이제 직책이었는데 이제 여요 전쟁도 터지고 뭐 전란의 그런 위기 같은 것들이 이제 오고 하니까 이제 전방에 가서 장군 역할을 맡았던 거예요. 장수 역할을 맡았던 거네요. 저기도 나오지만 아까 압록강에서 양규가 전사한 다음에 싸웠던 정성이라는 사람이 흥화진사예요. 그러니까 흥화진의 책임자는 정성이고 양규는 평안 서북면 도순검사니까 평안도 총사령관인데 흥화진에 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흥화진사도 호분왕중이에요. 그러니까 문무관직 이런 게 그냥 막 섞여서 있죠. 사실 이제 서북면 도순 검사면 그 이제 평안도에서 거의 군 총 책임자인데 네. 뭐 이게 서경 같은 좀 후방에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흥화진 최전방에 나가 있었던 걸 보면 굉장히 좀 그 양규도 적극적으로 거란에 맞서 싸우겠다라는 의지가 보였을 수도 있는 거네요. 여기 흥화진이 키포인트라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양규 장군이 좀 대단한 그런 이제 활약들을 보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듯한 그런
게 있거든요. 드라마를 통해서 이번에 좀 알게 됐지만 왜 좀 안 알려졌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기도 해요. 혹시 박사님께서 좀 짚히는 점이 있으십니까? 우리 때는 뭐 한국사 좀 읽을 수 있는 게 이야기 한국사 뭐 이런 거였는데 읽다 보면은 재미난 얘기가 전쟁 얘기니까 양규 얘기도 나오고 재밌게 봤는데 뭐 다른 데서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졌었어요. 생각해 보면 일단 우리나라가 역사를 너무 교과서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교과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전쟁사라든가 뭐 경제사, 생활사 같은 분야사가 좀 발달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결정적인 사건 위주로 이제 교과서에 실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순신 장군 명랑해전 같은 것도 굉장히 유명한 것 같지만 4대 해전, 뭐 4대 승첩 그러면 한산 대첩이잖아요. 의외로 모르는 사람 많았다니까요. 사실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첩이 우리가 4대 해첩 이런 거 만든 거고 이순신 장군 뭐 꼽으라고 그러면 명량, 뭐 한산, 부산포 해전 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꼽지 않겠죠. 권율도 행주대첩보다 이치전투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고 근데 어디 교과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만 들어가야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강감찬 이렇게 딱 한 명이 뜨게 된 거죠. 그렇죠. 또 좀 또 기록이 또 부족했었던 또 기록도 이유도 있지 부족했는데 않았을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요즘에 드라마나 유튜브 같은 게 그런 걸 대중화시키는데 많이 공헌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역사가 교과서의 어떤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좀 풍부하고 다양한 장면을 보는 거는 거의 90년대 말 2000년대 와서 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학과 다닐 때 제가 이런 책 쓰게 된 것도 그 논문을 쓰는데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저런까지 다 이제 색인을 뽑고 있으면 선배들이 와서 너는 왜 이렇게 이런 걸 다 뽑니? 야 중요한 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따로 네 있어. 논문 쓸 거만 해야지. 그래서 아니 좀 이런 것도 해서 좀 역사를 좀 풍부하게 쓰려고 그러면 마치 외도를 하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너 공부하기 싫으냐? 어찌 보면 주류 사학이 좀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도 네, 있었던 그러니까 건가요? 뭐 군제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군사 제도만 쓰라는 거예요. 2군 6위가 있으면 2군은 뭐 이름이 뭐고 병력이 언제 생기고 명칭이 뭐 몇 년도에 바뀌고 명칭이 몇 년도에 바뀌고 뭐 그 안에 0이 4개였다가 5개가 됐다가 아니 뭐 그런 건 중요하지. 근데 이건 그냥 뭐랄까 말 그대로 그 간판사잖아. 그럼 왜 명이 4개였다가 5개가 되냐? 도대체 이 부대는 싸울 땐 어떻게 싸우냐? 그러면 너는 군인이 되려는 거냐? 역사학자가 되려는 거냐? 정말 이딴 거 왜 하냐? 너 이런 거 계속하면 자른다. 뭐 협박까지 받았어요. 아, 근데 일종의 뭐 아웃사이더셨지만 그래도 그렇게 또 연구를 하시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또 주목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 그 바로 이게 심각한 편견인데 아니에요? 네. 제가 그렇게 하면 너는 주류는 공부 안 하고 이런 거 할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넌 아웃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 아닌 줄 알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정말 양규가 어디서 죽었을까? 싸울 때 어떤 식으로 싸웠을까? 미늘 갑옷은 화살이 박힐 때 플레이트 갑옷하고 뭐가 다를까? 이런 거는 역사학의 주류가 아니고 그렇죠. 이게 뭐 법이 언제 생기고 이런 것만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걸 하면은 이걸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둘 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가끔 이렇게 전쟁사 한다고 그러면 당신 이런 거 공부 안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정말 많아요. 또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 이렇게 되면 너는 학자 대접을 못 받고 그 아웃사이더 대접을 받게 된다. 뭐 그래서 나는 그러면 그 생각을 바꿔야지. 왜 이걸 안 하니? 라고 말을 했었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뭐 일반적인 국민들도 시청자들도 뭐 저는 굉장히 수준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그렇게 오는데 한 30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저변 같은 것들을 또 소장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라고 저는 아니, 생각하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가 양규라든가 정성이라든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의 공로. 그래서 좀 마지막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고려 거란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국난 극복의 역사로 너무 이렇게 단편적인 도식으로 이해하기보다
우리 지금 시대에 어떤 좀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양규 장군 같은 분들을 지금 우리 시대에 좀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 어떤 점들이겠습니까? 아까 그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장렬하게 전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군인이 죽는 그 전사하는 장면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렬하게 싸우다가 굉장히 감동을 선사하면서 전사했다. 또는 어떤 슬픔을 준다. 그런 부분하고 이 사람이 왜 죽었느냐. 왜 자기 목숨을 바쳤느냐. 자기의 실수나 욕심이나 판단착오로 전사한 것이냐. 아니면 무엇을 인간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더욱이 가장의 생명은 가족의 생명, 삶하고도 직결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느냐. 누구나 죽음은 무서운데 전쟁사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나는 뭐 죽음을 각오했어요. 그런 사람 없어. 자기 목숨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 누구에게나 죽음은 네. 두렵죠. 그리고 뭐 나는 이럴 때는 기꺼이 생명을 바칠 거야. 가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러면 누구나 그렇지. 나는 죽기 싫은데 내가 과연 죽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죽음을 선택하는 건 그 순간에 뭔가 그것을 대체할 만한 의미가 보일 때예요. 그러니까 평소부터 내가 내 전우를 위해서 난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 못하고 두렵지. 막상 전투가 벌어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교육은 좀 잘못된 게 이런 결정을 하는 사람은 미리 나눠놔. 학생 때부터 달러. 쟤는 나갈 때부터 눈빛이 달러. 자꾸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않고 누구나 두려워하고 무섭고 내가 전쟁터에 갔을 때 도망갈지 그나마 정말 이거라도 지킬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못 하는데 막상 전투가 벌어졌을 때 자기 자리를 사수하고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막 탱크를 폭파하고 수백 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10초, 15초 그 짧은 순간에 봉사하고 자기 생명을 바치는 그렇게 해서 전우들 5명의 생명을 구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자기 생명을 15초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이 전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도 우리는 누구나 다 속물이잖아. 어떻게 보면 말로만 그러지 거룩한 정의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나 정말 내가 무언가를 하게 됐을 때 그래도 이거보다는 이게 값진 일이지 않겠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거죠. 똑같은 죽음이라도 그걸 이제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지휘관의 역할을 우리 시대가 지금 또 많이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휘관 좀 안타까운데 지휘관도 중요하고 개개인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전쟁 때 얘기인데 우리가 영화 보면 막 고지전 할 때 뭐 기관총 진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인공은 막 갑자기 드르륵 해갖고 막 진주를 부수고 뭐 이래서 영웅이 되잖아요. 분대원을 살리고 실제로 전투 기록을 읽잖아요. 올라가는데 갑자기 저쪽 기관총이 막 쏟아져요. 분대원, 소대원이 전멸할 위기예요. 그죠. 그때 누군가 한 병사가 자동 소총 같은 거 들고 막 가서 걔한테 응사를 해요. 이게 영화로 보면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막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야, 얘가 이래가지고 뭐 어디 전사 한 1분 그렇게 응전하다가 죽어요. 네.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어느 소대가 막 공격받고 있는데 한 병사가 와서 갑자기 막 이러고 싸우기 시작했어. 이게 영화 같으면 얘가 뭐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남보처럼 뭐 이렇게 다 쓸어버리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한 몇 번 쏘다가 총 맞아 죽었대. 갑자기 이게 뭐냐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걔가 그렇게 짧게는 5초, 1분 동안 해주는 바람에 분대원이 목숨을 건졌다. 그리고 그 사선을 벗어났다. 그렇죠. 결국 전쟁터의 영웅들은 막 그냥 뭘 부시고 이러는 게 아니라 15초에서 1분 사이에 자기 목숨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자기 생명을 15초를 위해서 바꾸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모여서 분대원들이 살아남고 전투가 승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죽음조차도 굉장히 숭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말로 하면 누가 15초에 내 생명을 바꾼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팀, 사람, 집단이 역사의 승리자가 되고 그런 사회가 위대한 사회인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죽음이나 희생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야 한다라는 또 선입견이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용감한 행동만으로도 의미 있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런 사극에 저렇게 전사하는 장면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나왔으면 서서 화살 맞아 죽는 지휘관도 멋있지만 그렇죠. 같이 쓰러져간 병사들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10초의 멘트라도 그런 부분이 좀 더 강조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양규 장군의 장렬한 전사 임용환 소장님과 함께 살펴봤고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의 모습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양규 장군의 장렬한 전사 임용환 소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를 분석하는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묘하게 고증과 그거를 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탄은 잘 안 보여줘요. 그리고 장군전은 나오더라고. 동시에 한꺼번에 쏠 수 없다. 또 절대 그렇게 못 써요. 그럼 쏘는 순간 배에 진동이 나는데 첫 발이 뻥 했으면 벌써 이게 흔들리잖아. 그럼 나머지는 다 딴 데로 날아간다는 얘기예요.